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재 770쪽에 사회윤리의 여러 문제에서 타이틀이 보이죠. 자, 지식정보사회와 윤리에서 일본에 가서 보니까 지식정보사회 나와 있죠. 여러분, 지식 이퀄 정보입니다. 정보 이퀄 지식이에요. 오늘날 이제 지식사회, 정보사회 이렇게 많이 흔히들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식정보사회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나 아주 쉽게 나오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간단하게 쭉쭉 눈으로 확실하게 살피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의미 보시니까 정보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식 정보의 가치가 어떻게 높아졌지요. 예. 지식 정보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밑줄. 그 원인은 이제 정보와 과학기술의 발달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서. 자, 특징에 가서 보니까 네 덩어리로 이야기되어 있죠.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 및 생활화로 인해서. 두 번째, 정보와 지식이 부, 명예, 권력 등의 가치를 또 창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가고 싶고 명예, 권력 이런 걸 내 걸로 만들려면 정보 이꼴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또 멋지게 또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특징 네 덩어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그 참고해서 엘빈 토플러, 이 토플러가 주장하는 제3의 물결이 보이죠. 바로 토플러가 주장하는 제3의 물결이 그렇죠. 정보 이퀄 지식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박스 안에 보니까 자, 이 엘빈 토플러의 100% 시험에 나오는데요. 토플러하고 포인트가 제3의 물결입니다. 네. 이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타이틀대로 정보, 지식사회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요거하고 견주어서 이제 제1의 물결, 그 다음에 제2의 물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구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1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우리가 농업사회, 또는 농경사회, 이렇게도 표현하지요. 여기서 얘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지 육체 노동이 부와 같이 원천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제2의 물결에서는 바로 이 산업사회 또는 공업사회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요때는 이제 자본, 숙련된 기술 이것이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핵심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3의 물결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 시험은 바로 이제 제4의 물결 이겁니다. 이 제4의 물결을 강조해서 제1, 제2 물결을 토플러 저 양반이 주장한 겁니다. 바로 제4의 물결로 와서는 이제 이 정보 지식이 부를 내가 쌓을 수 있는 엄청난 원동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가셔서 사이버 공간의 발달과 윤리 문제가 보이는데요. 자,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이버 공간 발달과 윤리 문제 싸잡아서 밑줄을 놓으시고, 첫째, 익명성의 문제, 밑줄을 부탁합니다. 익명성. 서로 이름을 모르는 거죠. 밝히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럼 게임급을 안 갑니다. 서로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 내용 보세요.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성 댓글이라든지 허위정보 유포,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는.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기에 휩싸인 지적을 당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 소중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다. 그거 밑줄. 세 번째, 저작권 침해 문제 밑줄. 내용을 보실까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 유포하는 이런 문제가 요즘 왕왕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한 장 또 넘어가 보실까요? 네 번째, 정보격차의 문제. 요것도 밑줄. 여러분, 정보격차의 문제, 이걸 별도로 좀 주게 표시해놓으세요. 내용을 보시면,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능력이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겠죠. 이름에 따라서 삶의 질에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토플러가 얘기하는 제3의 물결 시대에 이 정보 지식사회에 와가지고서도 그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빠른 사람은 그만큼 빨리빨리 부를 축적할 수 있을 테고, 그 기회가 적은 분들은 그만큼 정보를 내 걸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뒤처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빈부격차. 이게 바로 정보격차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와서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과 윤리 문제. 자, 요것도 약간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는데, 가로 1번. 생명으로 기술이 발달하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은 불치병을 치료한다는 데 생명 연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또 부정적 측면이 있어요. 생명 경시풍전하는지 생명 가치를 상품화한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죠. 예, 뭐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밑줄 부탁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배아복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역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부정적 측면에다가 좀 중요 표시를 해놓으실까요? 혹시 시험에 나게 되면 부정 측면이 나올 위험성이 높습니다. 긍정적 측면은 이제 장기 이식이나 난치병 치료, 불임 시술을 할 수 있죠. 자, 부정적 측면. 생명체를 활용하는 점에서 배아의 희생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문제. 배아를 희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서 지식정보사회의 윤리적인 숙제, 과제가 뭐냐 말이죠. 자, 여기도 여러분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쭉쭉 여러분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새로운 윤리적 과제의 공통점이 뭐가 있느냐? 법, 제도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뭐든지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두 번째,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적 문제가 있죠. 윤리적 숙제, 과제. 요건 이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개인적 차원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해악, 금지, 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는 거고요. 사회적 차원은 시대적 사회에 맞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자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뭐 5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 제도, 이거 50년 후에 맞겠습니까? 그 시대에 맞게끔 정비를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가서 생명 의료에서의 윤리적도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 덩어리 측면이죠. 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생명과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 현실에 맞는 규제와 법률이 마련돼야 되겠다. 예, 어떻게 보면 아까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회적 차원과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바로 이 시간에 그냥 정리를 하고 말았어요. 자, 그럼 이제 분배 정의와 이제 복지 파트로 넘어가시는데요. 자, 여기도 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쭉쭉 그냥 편하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의미. 개개인의 자신의 몫을 누리는 상태. 분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다라고 하는 거.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상태다. 그 다음 필요성. 사회적 재화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한정되어 있잖아요.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렇죠. 공정함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으면 사람들이 신경 안 쓰잖아요. 적기 때문에 적은 걸 서로 가져가려고 하겠다 보니까 그 공정성, 분배의 공정성. 예. 그런 부분은 좀 밑줄 부탁합니다. 분배의 공정함이 문제 발생을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제약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빈부격차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죠. 빈부격차 줄이고 합리적 분배 위해서 그거 좀 밑줄 하시고요.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어지죠.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부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싸잡아서 밑줄. 이 새로운 또 이 빈부격차라고 하는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는 분들은 그만큼 부를 축적할 수가 있고, 정보를 늦게 접하는 사람은 그만큼 밑으로 하락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빈부격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사회 통합과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 요 1, 2, 3번, 요거 같이 1, 2, 3, 4번 같이 묶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배 정의의 기준으로 오셔서, 자, 이 분배 정의의 기준, 일단 5덩어리로 나왔는데 각각 타이틀을 좀 싸잡아서 묶어서 이해하는 입장에서 밑줄 좀 합시다. 첫째, 가로 1번 평등 밑줄, 가로 2번 업적 밑줄, 가로 3번 형평성 밑줄, 가로 4번 사회적 약자 보호, 가로 5번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공적에 따른 분배 밑줄. 이 5덩어리가 분배 정의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 묶어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시험은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먼저 평등. 평등이라고 하는 말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편안하게요.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떻게 똑같이 분배하는 밑줄 부탁합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 사회적 재화의 균등한 배분이 가능하다. 균등한 배분 가능 밑줄. 단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똑같이 분배하니까요. 그럼 누가 능력을 100% 가까이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가서 업적이 나와 있죠.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적에 따라 분배한다. 예. 노력의 결과, 그거 밑줄. 그게 바로 공적입니다. 예. 그렇게 밑줄해 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100원어치 능력 발휘해서 100원 주는 겁니다. 50원어치 능력 발휘 50원 주는 겁니다. 예. 노력의 결과, 공적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장단점이 있죠. 장점. 공적에 대한 평가 측정이 용이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업적이 다를 경우 조율하기 힘든 측면이 있겠죠. 당연합니다. 또 지나친 경쟁으로 부정과 불편이 만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후반부에 있죠. 사회적 약자. 왜? 각자 노력에 따라서 업적에 따라서 공적에 따라 분배하자고 하는 거니까. 약자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그만큼 능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 배려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평성. 인간의 기본적 삶을 보장할 수가 있다. 사람들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 분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예.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다. 그거 하나 밑줄여 주시고. 장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여러분 업적의 단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평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점. 지나친 평등의 강조로 열심히 일할 동기가 줄어들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예, 열심히 일할 동기가 줄어들어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거 밑줄 부탁합니다. 간호사반에 가서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적으로 출발 위치가 불리한 사회 약자들을 배려해서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예, 불평등을 줄인다. 그 정도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오셔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분배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불평등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어느 한쪽에 신경 쓰면 어느 한쪽이 또 불만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양의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내용, 공적에 따른 분배. 공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공적, 업적이라고 써있어요. 업적, 노력이라고 써놓으시면 더 쉽겠습니다. 예. 공적 이퀄 업적 이퀄 노력에 따른 분배.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분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할 만큼, 뭐 능력이라고 써도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만큼 분배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인데요. 자, 먼저 복지의 문제. 여기도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는 빈곤과 실현 문제를 누구 책으로 왔다? 요거 좀 밑줄 해야 되겠네. 초기 자본주의 시대 밑줄. 빈곤 실현 문제를 누구 책이? 개인의 책으로 봤습니다. 당신들 개개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배고프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개인의 책으로 돌렸다 이 얘기입니다. 또 그럼 이번에 와서 볼까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빈곤이나 실현 문제에 대해서 밑줄부터 할까요?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니다. 개인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개인한테 노력해야 되지만, 이건 국가가 그 사회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부의 불평등 문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 구조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잘 사는 사람은 계속 대물림에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대물림에서 못 살고, 이런 거. 그런 그 큰 틀, 구조를 갖다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가서 사회의 기본 원리로 인간 존중을 채택하고 평등 및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 복지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가로 2번 복지사회의 실현. 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첫째,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자고 밑줄을 하시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게 무슨 얘기냐? 옆에 나와 있죠? 인간 존중, 상호 배려, 공동체의 시황 다 밑줄 부탁합니다. 두 번째, 공정한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 강력히 밑줄 부탁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이런 사회 제도가 마련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또 넘어가서 보니까 세 번째 나와 있죠. 성장과 분배 이 두 덕을 어떻게 하자고요? 조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밑줄. 예. 결국 내용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고용 창출을 해야 되고, 요즘 이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청년 실업자 등등해서 많지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정말로 발전하려면 이 청년층에 있는 분들이 빨리빨리 고용이 돼서, 힘차게 개인의 발전과 더불어서 사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 고용이 창출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재원, 이것도 역시 마련돼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이것도 싸잡아서 밑줄 부탁합니다. 협력 및 나눔의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좀 서로 이렇게 베풀면서 가야죠. 사실 이 베푸는 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잘 사는 계층보다는 정말로 고생하는 분들이 그 고생에 대한 입장을 알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고생하는 분들이 더 많이 이 배려 정신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 사회 현상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발전과 시민의 참여. 자, 여기서도 사실 편히 읽어나가시면 되는데, 이번에 시민 불복종 운동이 있죠.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1번 법을 왜 지켜야 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시민 불복종 강력하게 밑줄하시고 별표 왕골표 하나 해놓으세요. 거기 동그라미에 헨리 데이비스 서로 나와 있죠. 그 밑줄. 동그라미 이번에 롤스 나와 있죠. 밑줄. 시민 불복종 운동의 대표적인 두 번 헨리 데이비스 선호, 그 다음에 롤스, 이분들을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선호는 뭐를 주장했느냐 말이죠. 자, 떼떼 보세요.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부 정책의 변형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고의적 위법 행위다라고 하는 거 싸잡아서 밑줄에 놓으세요. 그 다음에 롤스,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이나 정책 등의 정의의 원리를 어겼을 경우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시민 불복종 운동, 이게 공통점이다. 이 두 분에 보세요. 고의적 위법행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정의롭지 못한 법에 대해서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죠. 부당한 법의 폐기는 개정을 위한 비폭력적 시민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싸잡아서 밑줄 하세요. 결론 나오잖아요. 헨리 데이비스 선호, 롤스 두 분의 시민 불복종 운동은 정당한 법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부당한 법에 대한 도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사실은 왜 인도의 간데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민 불복종 운동의 한 분이다. 이렇게도 또 묶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거 별표 2개, 작은 거 2개 좀 부탁합니다. 첫째, 편하게 읽으시면서 자신의 이익을 배제하고, 그렇죠. 정의의 원리 따라야 되겠죠. 정의의 원리 밑줄. 두 번째, 평화적 방법 사용 밑줄. 세 번째, 부당한 법일지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기로서 받게 되는 후반부 밑줄. 처벌에 대해 감수해야 된다. 그 밑줄. 처벌에 대해 감수. 네 번째, 합법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 이것도 후반부 너무 중요합니다. 최후의 수단을 선택. 최후의 수단을 선택. 밑줄. 최후의 수단. 여러분, 시험에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후의 수단. 이것이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최후자를 살짝 없애버리고 최선의 수단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선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고민 해보고서 그래도 안 될 적에 마지막 수단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셔서 5번째, 공공이익을 목적하자. 그거 밑줄.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5덩어리. 별표 2개 작은 거 부탁드렸습니다. 그 다음 5번은, 이 5번이 아니고 4번이 돼야 되겠죠. 시민 참여. 자, 시민 참여의 방법은 말이죠. 개별적 방법과 조직적,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개별적 참여는 각 개개인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선거, 투표, 언론의 투고, 청원, 민원, 불매운동. 이건 개인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밑줄 안 하셔도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직적 참여.
개별적 참여, 조직 참여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조직적 참여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다고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끝나는 겁니다. 보세요. 시민단체에 가입한다든지 비정부기구 가입한다든지 시위나 집회에 참여한다든지 이익집단을 결성한다든지 정당을 가입한다든지 전부 어떡합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같이 떼거리로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개별적 참여, 조직 참여 구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 쪽에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밑줄을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인터넷, 인터넷의 발달 참여로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해졌다는 거 밑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또 인터넷 발달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적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 밑줄 하시고요. 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숙제가 있죠. 주인의식을 통해서 공동체 문제에 적극적 참여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 주인의식 밑줄, 적극적 참여 밑줄.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적 관심을 갖자는 거, 그거 밑줄. 세 번째,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제어. 그 정도 밑줄.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